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대부분의 업종이 골고루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갈수록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리스크 온 분위기로 바뀌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도 오히려 구글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끝까지 힘을 유지하지 못했네요. 왜 계속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일단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이제 휴가를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선반영되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장중에 그래도 4천선을 좀 밟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힘을 끝까지 유지해주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도 계속 4천선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반등에 좀 나서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조정도 일단은 뭐 찝찝함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있다는 것들이 좀 의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연말로 좀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유동성의 움직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네 증시들보다 조금 더 자금 확보가 쉬운 시장들에서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중간중간 미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라던가 뭐 최근에 조금 이제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래도 색깔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서 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오늘 같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8% 정도 올라가는 그림들 보면은 그래도 이 글로벌 이 흐름들과 기조와 좀 동행해서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렇게 좀 포커스가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반도체만 보다가 좀 이제 다른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에 두는 의미는 뭐 사실은 뭐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게 그 자금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하나의 축이 더 생겼다라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우주 산업이라는 것들이 정부 주도로 가던 산업들이었는데 뭐 사실 뭐 다른 나라들부터 미국부터 시작해서 민간 쪽에서 주도하는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들을 또 이어받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국내 이제 작은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껴서 이 산업들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은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조금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실적으로 좀 끌어당겨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실 AI 버블론이 계속 펼쳐질 때는 사실 다른 업종들의 이 좀 자금들이 쏠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추가적인 선택지로서 저희가 그 관심 종목권에 한번 좀 넣어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는 것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또 SK 하이닉스가 살아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계속 뭐 구글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우는 분위기였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건 뭐 TPU든 엔비디아의 GPU든 오히려 경쟁이 격화될수록 메모리 업체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좀 그로 인한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사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처음에는 시장에서 이 뉴스들을 봤을 때 제미나이와 이제 구글의 이슈들을 TPU에 대한 이슈들을 봤을 때 이게 기존의 판을
깬다라는 약간 경계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자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쪽으로 이 수요들이 몰려가 있던 자금 수요들이 한번 좀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다른 주가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사실 11월 들어가지고 보면은 엔비디아랑 이 알파벳의 주가는 사실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이 안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경쟁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망을 반영하면서 자금이 움직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에서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 하면은 이제는 이게 초기 국면을 저희가 주초에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국면을 지나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뭐 구글이 TPU를 이제 밀어붙이던, 뭐 엔비디아가 GPU를 쓰던, 저희가 HBM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어느 쪽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맞는 거고, 뭐 사실 거꾸로 놓고 보면은 이 우리나라 기업들 관점에서는, 마이닉스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동안은 약간 엔비디아에 좀 종속되는 그림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처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 놓고 보면은 이 가격 경쟁력, 가격 결정력 측면에서 조금 더 여유가 오히려 좀 더 생기는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근데 TPU 같은 경우는 구글이 얘기하면서 GPU 없이 자기네가 학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경쟁력이나 오픈 AI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확장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게 좀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쨌든 이 HBM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과정들에 GPU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찢어지는 그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인 모델을 가져가면서 효율성을 좀 놓고 이제 가격 경쟁들을 끌고 가고 좀 수익성들을 좀 높이는 구조를 좀 가져가는 그림들이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GPU의 기반의 이 생태계 같은 경우는 또 각각의 생태계를 따로 만들어가면서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또 끌고 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에 따라서 좀 양분될 가능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쨌든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림에서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시장의 계속된 확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SK하이닉스 뭐 오늘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네. 뭔가 이슈들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여전히 SK하이닉스도 매수 의견 뭐 유효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게 뭐 안에서 지금 누가 수혜를 더 받느냐 덜 받느냐를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이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뭐 버블론이라던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들은 결국은 조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제 경계감들이 커졌을 때 이 채권 발행이 집중되면서 나타났던 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들은 많지만, 사실 제미나이부터 이제 지금 극복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들은 이 전체 산업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서 지금 뭐 특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비중 확대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듯이 이수 페타시스처럼 TPU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데 약간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양쪽을 다 관련 있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던지. 네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맞는 거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맞는데, 사실 선점을 하기 위한 이유 자체가 미래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정적으로 좀 선점하기 위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이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할 때 좀 많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팬데믹 끝물 때 기억해 보시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는 태생적으로 조금 이 확장성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 생태계가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은 좀 끝날 수 있는 영역이었다라 하면은 AI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 들어오면서 확장을 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색깔을 다르게 놓고 아예 관점 자체를 다르게 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 이슈도 좀 짚어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합병 다 공식화된 상황인데 뭐 일단 수치적으로만 보면 핀테크 공룡의 탄생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네이버 주가는 지금 시장 대체적으로 상승한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는 한 4%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본 걸까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의 산업들이 새롭게 합쳐지는 거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뭐 사실 그냥 좋은 그림들만 놓고 보면은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그리고 또 이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합쳐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거대한 비즈니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들은 맞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합병 비율 확정되고 모든 의사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 공정위에 대한 이제 규제 리스크들을 좀 익스포저가 좀 생기는 부분들, 노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일단은 이 변동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고 있던 이런 그림들에서 이 비즈니스가 결합이 됐을 때 이 수익성에 대한 평가들이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더라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조합이 됐을 때 긍정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대감과 일단 실제로 이제 현실이 됐을 때 평가하는 방향성들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도 어떻게 보면 기대와 약간 우려가 공존하는 과정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합병이 됐을 때는 계속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돼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엔진이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랑 STO랑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됐을 때는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탑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주로 이제 수익 모델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 모델은 사실 뭐 핀테크 쪽에서의 그 시장 지배력을 좀 높이면서 시장 선점하면서 이제 슈퍼플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네이버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쇼핑에 대한 그 투입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일단은 금융 쪽에서 약간 조금 이제 어플로 하나로 엮어버리면서 이게 락인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게 또 사실은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뭐 주가 조정에 분명히 명분은 좀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이야기도 해볼까요? 오늘 금통위 회의가 있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그 기준금리는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좀 중요했던 부분은 문구의 변화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뭐 여태까지는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사라지고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두대로 좀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뭐 인하 사이클은 끝난 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환율도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환율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당연히 너무나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부의 방향성들에서 또 하나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이슈들이 있고 또 거기서 또 같이 파생될 수 있는 건 또 가계부채 이슈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을 막고서 좀 자금의 흐름들을 좀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뚜렷하고 있고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계 조금 이제 그 편중 현상들이 가계 자산의 편중 현상들이 그동안 부동산 쪽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좀 막아줄 필요가 분명히 명확하게 좀 시그널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든 그 고리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학개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의도들이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연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역시 이 모든 것들이 좀 이제 모이는 것들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자금의 물꼬들을 좀 움직이려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지금 환율과 물가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중간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애매한 말들을 좀 같이 섞어 놓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변수들이 너무 튀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 문구나 코멘트들을 통해서 좀 녹여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지금 달러원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됐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도 다시 강세가 좀 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슈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미국 금리도 사실은 12월 금리나 기대는 사실 지난달 말 정도부터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만약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도비시한 톤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셧다운이 되기 직전까지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물가 지표는 이제 아시다시피 먼저 한번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었고요. 9월 24일에 CPI가 먼저 이제 확인됐던 10월 24일이죠. 확인됐던 적이 있었고 이게 사실 그 잔상들을 놓고 보면은 코어 쪽의 물가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주거 쪽에서 눌러주면서 숫자는 안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보면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관세 때문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호키시한 톤들의, 그러니까 매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씩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뒤에서 실업률 올라가는 것도 보긴 했고.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들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결국 보면은 경제 참가 인구, 그러니까 실업에서 고용을 그러니까 채용되려고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약해지고 이런 그림들이 지금 반영되는 코멘트들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를 10월 지표는 아예 좀 확인을 못하는 지표들이 있고 11월 지표는 10월 FOMC 이후에 지금 나오는 거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때 명확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12월 이후에 1월 정도에 인하하겠다는 시그널들은 일부 좀 던져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들로 보면은 일단 연말까지는 금리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이 연준 관점에서는 앞서가는 그림들을 자꾸 그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아직까지는 여기 남아 있는 거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에 한번 아시다시피 선반영하면서 가는 그림보다는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 하락은 있겠지만은 조금 더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 이야기도 나온 김에 여쭤보면 간밤에 나왔던 베이지북은 지금 고용 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네네. 뭔가 어떤 지표들 간에서 통일성이 안 보이고 계속 뭔가 오락가락하는 느낌인데 네. 베이지북에 좀 더 무게감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주간 단위로 새롭게 나오는 이런 네. 고용 지표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변동폭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뭐 사실 올해 내내 나타난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만 또 여기서 공존하고 있는 현상이 연속 청구 건수는 계속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레벨을 계속 높여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용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실업자들이랑 그러니까 기업들의 구인 수요들 그리고 또 이 가게 구직 수요들을 놓고 이 비율들을 산정해 보면은 사실 팬데믹 때 가장 이제 높았을 때 2배 정도까지 이 일자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이렇게 구인 수요가 내려와서 1보다 낮은 수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지금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또 그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 실적까지 좀 복기를 해보면은 월마트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해석에 대한 방향성들 보면은 이 월마트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 상위 소득층들이 내려와가지고 소비를 여기서 하면서 이제 좋았다. 이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들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나 이 고용이나 전반적인 이 미국의 펀더멘탈은 물가는 사실 관세 때문에 지금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다른 쪽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뭐 시장이 이제 좀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실제로 JP모건이나 이런 데는 이미 S&P를 7,500, 8,000 네. 이제 고점을 얘기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 관점과 이제 경제 관점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 관점은 사실 이게 축이 AI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이제 그 환경, 그러니까 증시의 환경 자체가 이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한 그림들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는 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현상들이 이 재정 적자를 늘려가면서 화폐들을 찍어내는 이런 화폐를 계속 늘려내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달러화가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는 이런 문제 오히려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패턴들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랑 금이 같이 올라갔던 현상들도 이런 패턴으로 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재정 확장 기조와 유동성 공급 체계들이 사실 연말에는 좀 셧다운 때문에 여파가 좀 같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상화된다라 하면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그냥 뭐 금도 마찬가지고요. 화폐 이외에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실물 자산들의 가격들은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이 또 있고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또 이번 주 반등하는 모습들 보면은 사실 수익성에 대한 신뢰가 다시 반등하는 올라오는 패턴들을 보여준다라 하면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실적이 몰려가는 모멘텀들은 여기는 사실 경기와 관계없이 투자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얘기 들을 때 저희가 보통 유동성이 풍부해져서를 상승할 때 설명할 요지가 없으니까 계속 네네.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올랐다 네네. 이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유동성이 없어졌다 그러고 이제 빠졌다가 다시 상승할 때는 이제 실적 때문이다. 네. 이렇게 바뀐 건데 유동성은 어떻게 보세요? 유동성이 지금 사실 그 11월 지나면서부터는 돈이 한번 묶이는 그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 MF 잔고도 좀 8조 달러 정도가 지금 뭐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이 또 빨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 돈도 결과적으로는 뭐 오픈 AI 상장하면 거의 돈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 하필이면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해서 부채 채권 발행하는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도 빨아갈 거다 이 자금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셧다운 때문에 이 재무부가 필수 기능인 국채 발행 기능은 계속 되는데 지출은 다 막혀버리니까 또 거기서 또 흡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좀 많이 좀 맞물려 있던 것들이 있고 이거를 다시 정상화되면서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내년까지 놓고 보면은 연준도 색깔이 내년으로 가면서는 또 더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지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해석의 방향성들을 지금 연준 구성원들이 투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비시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러 가지로 좀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색깔이 더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한데요. 연준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들은 맞는데 사실 최근의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 연준 인사들이 또 이 쏠림이 있는 과정에서 매파적인 얘기들을 자꾸 꺼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12월도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윌리엄스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인하 기대감이 많이 인하 기대가 낮았죠. 완전히 저쪽으로 다시 동결기대로 또 넘어가면서 약간 또 프라이싱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 사실 시장도 아마 고민이 반반으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고용과 펀더멘털 약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을 놓고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사실 시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하나씩 보면서 반응하는 구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도 이게 스티프닝이 확 됐던 시장이 갑자기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면서 이제 움직였던 것들도 이런 해석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인사들도 말이 좀 조건부로 계속 달리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시장이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현상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좀 사실 다른 때들과 좀
패턴이 좀 변화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랑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잖아요. 특히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헬스케어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테크 쪽, 바이오텍 쪽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헤지 펀드가 최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조금 이제 들어가긴 좀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지들이 이게 큰 물줄기를 가져갔던 쪽이 좀 불안해지니까 조금 더 자금 유입이 이쪽으로 더 들어가는 그림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테크 쪽도 일단은 지금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과 펀더멘탈 경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수요와 다른 수요들을 흡수하는 쪽에 그 업종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들은 사실 이 경제를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들로 분명히 가져간 업종이고요. 이 업종에다가 사실은 이 시장 색깔 자체가 경제에다 뭔가 베팅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영역을 쪼개가지고 뭐 AI처럼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처럼 아예 특수한 영역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쪽들이 자금이 좀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분산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업종 선택의 선택지들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증시에 여러 가지 징크스가 많습니다만 또 홀짝 징크스도 있는데 사실 올해 뭐 홀수해니까 상승할까 연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맞는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이게 정말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건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은 짝수해가 되는데 그럼 내년은 저희가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 홀수의 징크스 조금 이제 정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사실 뭐 굳이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또 대선과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들이 어쨌든 2년마다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보여주나라는 고민들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우연히 좀 맞아 떨어져가는 부분들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보면은 이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 패턴에서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패턴들이 뭐 일단은 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이 패턴들이 그래도 좀 나오는 상대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긴 하고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 아무래도 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 그다음에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이때는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와서 확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에서 주가에 좀 이 커플링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내년에 저희가 좀 주력해서 좀 봐야 되는 뭐 섹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뭐 테크 중심으로 다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가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올해 지금 채권 발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또 불거졌었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이익으로 좀 수익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가면 갈수록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새롭게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놓고 있는 과정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초반까지 보고 이후에는 사실 경제 정책들이 바뀌는 그림들 사실 트럼프도 식품 관세 좀 넘겨놨던 부분들 보시면은 사실 선거 초반에 지자마자 다시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내년까지 보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 쪽 관심도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그래도 테크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자.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소비주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AI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을 들었던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것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믿고 보는 애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애플을 사랑하고 있진 않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급등이나 또 급락 없이 좀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출시 전략까지 수정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MS증권 박상준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피곤하다라고 하셨으면서 오늘 의상은 너무 멋지신데요. 여기 부토니에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기 그냥 살 때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엉겁결에 네. 패션 리더까지. 네. 근데 지금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 애플이 좀 AI 지각생이다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었는데 네, 그렇죠. 아이폰 17 나오면서 평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은 아이폰인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요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요번에 이제 조정 장세에서 AI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종목들은 많이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이제 많이 그동안 급등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애플은 좀 호조도 있었고 뉴스가 이제 뭐 괜찮은 뉴스도 있었지만 AI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지각생이다. 이런 평가 때문이었는지 요번에 이제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이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좀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이제 조금 많이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AI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늦어지면서 이게 애플이 과거와 같은 이런 명성을 좀 누리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나온 결과를 봤더니 이제 아이폰의 매출 판매가 이제 중국 내에서 37% 증가를 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이폰 17 시리즈가 한 80%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17 시리즈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말이 많았지만 역시나 이제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10월 달만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중에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25%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조금 다시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일단 이 한 분기만을 보고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게 반등으로 돌아섰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제 나올 것도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인데 항상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혁신 없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그 에코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팬들 이제 유저들인데 사실 요번에 그거에 이제 또 한번 그 힘을 발휘한 게 있었죠. 이제 애플에서 이제 요번에 이세이 미야케랑 같이 해가지고 아이폰 포켓 요거를 냈는데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뭐 양말 같이 생겼다. 뭐 이제 근데 저거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 네, 가격이 너무 네. 비싸서 이게 짧은 버전, 긴 버전 있었는데 짧은 버전이 $150, 긴 버전이 $230니까 이거 누가 사냐 이랬는데 역시나 나오자마자 이제 다 완판이 되었고. 완판이 됐었어요? 네, 이미 완판이 됐어요. 이게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파는 매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장 일부에서만 됐었는데 거기도 다 완판됐고 온라인도 바로 품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리셀가까지 지금 30몇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대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투명 아이폰 나올 거라고 또 폴더블 네. 아이폰 나올 거라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거를 이제 1년에 2번씩 막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삼성이랑 경쟁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삼성을 꼭 의식했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년에 2번으로 나올 것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9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제 미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추수감사절 들어가면서 이때를 노리면서 9월 달에 출시를 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이제 누리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그냥 아이폰만 냈었다면 지금은 아이폰에 뭐 아이폰 프로에 에어에 여러 가지가 이제 산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부서가 여기에 이제 몰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1년에 한 번에 낸다는 큰 행사다 보고 여러 가지를 내다 보니까 모든 부서 거기에 이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AI 뭐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게 계속 출시가 늦어지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한 번에 몰려 있었던 이런 것들이 조금 줬던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냐라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9월에
6월에 뭐 아이폰 18 프로라든지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2027년도 봄에 이제 그냥 일반 모델 아이폰 18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연중으로 이제 그 판매가 좀 분산돼서 매출 이제 증가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내년에 이제 가장 좀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가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AI를 그러니까 그 애플이 직접 낼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미나이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내년에 이런 변화를 하면서 이제 그 AI 출시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시 전략 뭐 중요한데 근데 그 전략을 결정하는 게 결국엔 사람인 건데 네. 지금 애플은 CEO 교체설도 나오잖아요. 팀 쿡의 후계자들 뭐 후보군도 뭐 여럿이 있는데 근데 어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애플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존 터너스라고 이분이 이제 가장 유력하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번에 이제 9월달에 아이폰 그 공개 행사에서 이제 팀 쿡이 직접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폰 에어를 이제 신제품이잖아요. 신제품 얘기를 할 때 사실 신제품 되게 중요한데 뭐 물론 에어는 처음 잘 안 됐습니다만 신제품이 제일 중요한데 요거 얘기할 때 존 터너스한테 마이크로폰을 넘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존 터너스가 이제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도 엔지니어링 출신이고 2001년도부터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50세인데 과거에 팀 쿡이 처음 이제 물려받았을 때 나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좀 장기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팀 쿡이 이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어떤 경질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과거에 이제 2011년도에 팀 쿡이 CEO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11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떤 황금기를 같이 했고 이끌었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름다운 은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CEO가 교체된다라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이런 회사는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CEO가 엄청나게 중요했던 이런 회사는 CEO가 교체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랬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여전히 또 잡스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쵸 뭐 그쵸 사실 뭐 이제 스티브 잡스 교체한 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레전드였으니까 근데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 보면 바바 이거가 떠나질 못하잖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난다라고 하면 주가 급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팀 쿡도 어찌 보면은 애플한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과거에 팀 쿡 임명 당시에 이제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8월 24일 날 이제 임명이 발표됐거든요. 8월 24일 날 장 마감 후에 임명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 정도 급락했어요. 그런 이후에 25일 날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하락돼서 좀 반등을 하고 26일에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완전히 그 하락분을 다 이제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 좀 중요한 게 기술주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올랐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내년 2월 정도에 뭐 CEO 교체에 대해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걸로 우려를 할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내년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살짝 드렸었던 AI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애플이 지금 서비스 부분이나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올해 조금 그래도 괜찮았었던 게 이제 컨텐츠 부분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애플 TV라든지 애플 스튜디오 쪽에서 성공한 작품들이 좀 있는데 애플 TV 쪽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요 이제 벤 스틸러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작한 건데 여기 시즌 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대 시청량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 F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애플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해서 그 처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스튜디오에 계속 도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그 전체 그 전 세계 박스 오피스의 6위권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이런 스튜디오 부분이라든지 컨텐츠 부분에서도 애플이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또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는 건데 여기 월드와의 그 전 세계 박스 오피스 한번 보시면 1위가 너자 2잖아요. 너자 2라는 게 1위거든요. 요거 이제 되게 생소하잖아요. 영화 아니었나요? 네, 중국 만화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월드와이드가 뭐 19억 정도 되는데 19억 달러 정도 되는데 포린이 18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 미국 기준이거든요. 그 포린은 다 중국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를 했는데 중국 내수 영화. 중국에서만 보고 1위니까 사실 이거는 좀 얘기가 샜지만 중국의 이 그 소프트웨어 콘텐츠 파워가 엄청나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상승폭이 너무 낮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에 비하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장기 투자로 묻어놓기에는 절대 안 망하고 뭐 확실하게 유저가 있으니까 제일 건전하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뭐 장기 투자는 할 만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애플이 뭐 구글이 요새 뭐 조금 이렇게 계속 뭐 이제 그 요새 TPU도 그렇고 부각이 돼서 그렇지 구글도 사실 애플이랑 비슷하게 좀 조용했던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한국 투자자분들의 성향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재미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5년 주가로 봐도 애플이 한 138% 정도 올랐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다른 빅테크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옳은 건가라고 할 정도로 1년 올라야죠. 네, 저런 건. 그전에 다른 거는 1년 막 6개월 만에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장기 투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뭐 이제 필승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야금야금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을 하는 이런 종목이어서 사실 이게 뭐 이제 저는 애플에 대해서 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애플 종목 자체를 한국에서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많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산가 분들도. 근데 이제 애플은 어찌됐든 여기에서 성립되는 논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는 힘든데 제가 ETF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거를 좀 찾아가지고 오늘 좀 가져왔는데 이게 애플 밸류체인 ETF거든요. 우리나라의 금감원의 규정상 이 밸류체인 ETF에 25% 이상 그 종목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애플은 여기 딱 25%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밸류체인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애플의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AI랑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제 ETF가 애플보다 성과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나스닥이나 뭐 다른 종목들보다 성과가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애플의 안정성과 AI의 이런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ETF로 애플에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맨 위에 있는 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ETF고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나스닥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ETF랑 비교를 해도 성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탑 15의 그러니까 그 탑 보유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이 25%, 나머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다 최근에 저희가 보면은 잘 나가는 종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애플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애플이 뭐 새로운 아이폰 내가지고 스크린 바꾸고 뭐 이런 데에 다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AI랑 관련된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저희가 뭐 AI 뭐 붐이다, 뭐 AI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AI 버블에 대한 그런 어떤 논란은 조금 종식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유동성이 관건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좀 이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AI 관련된 종목들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애플의 안정성과 그런 이제 그 시장의 상승력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좋은 ETF 같습니다. 조금 아까 밸류체인 말씀하셨는데 고어텍이라고 중국 기업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중국 종목인데 그냥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다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애플이 이제 중국의 밸류체인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애플이 성장에 중국이 많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발목 잡힌 게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 애플 밸류체인들이 중국에서 과거에 성장한 게 엄청나요. 이 고어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애플의 그 에어팟을 이제 아웃소싱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9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요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애플이 초기에 이제 중국에 이런 그 아웃소싱을 줄 때 자기들 본인들의 기술자나 이런 거 파견해가지고 엄청나게 가르쳐줬어요. 사실은 은인이죠, 지금의 어떤. 그래서 엄청나게 기술을 전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은 메타의 AR든지 메타 글래스, AR 글래스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음향기기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밸류체인으로서 이제 고어텍도 애플이랑 메타, 빅테크들의 이런 어떤 제품들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좀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요 고어텍 같은 종목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첨단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힙토류인데 근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분명히 힙토류 부분들은 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긴 했는데 수면 아래의 상황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뭐 MP 머티리얼즈 지분 취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히토류 독립 뭐 이 부분은 미국은 계속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하기 전에 이제 10월부터 중국에서 히토류 이제 수출도 이제 허가받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히토류 주식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100%씩 막 오르고 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했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합의하고 이제 수출 재개할 것처럼 하니까 뭐 재개하겠죠. 하겠지만 결국에는 요새 이제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뭐 이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 간다 뭐 이러니까 뭐 이제 G2의 협력 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G2로 가겠지만 패권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런 가정하에 히토류는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요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뭐 이제 사우디랑 히토류 공급만 추진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MP 머터리얼즈랑 미 국방부랑 이제 같이 편을 먹고 사우디 광산업체 마덴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네가 이제 조달하겠다라는 건데 MP 머터리얼즈랑 미 국방부랑 지분 49% 가져가고 사우디의 마덴이 51%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분은 거기 주면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있는 필요 자금을 다 국방부가 돼요. 그러니까 MP 머터리얼즈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채굴만 하고 이제 자금은 다 국방부에서 되는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MP 머터리얼즈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 자금 4억 달러 넣으면서 우선주로 투자를 했을 때인데 요게 아마 7월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사우디 뉴스는 미중 협상을 한 이후에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뭐 거품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이야말로 MP 머터리얼즈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주식은 계속 좀 사모으면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건데 사실 요거 뭐 MP 머터리얼즈 이야기는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뭐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4억 달러 투자를 했고 3.5억 달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필요한 히토류의 양이 5만 톤 정도 되거든요. 현재 기준이니까 사실은 그건 뭐 로봇이 더 활성화되고 어쩌고 하면은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한 5만 톤인데 지금 MP 머터리얼즈가 유일하게 생산해내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맥시멈으로 해봤자 연간 3천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번에 4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X10이라고 하는 시설을 같이 짓기로 했거든요. 2028년 완공인데 그게 완공되면은 10,000톤 정도가 채워집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뭐 USA 레어라든지 크리티컬 메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체가 크게 없는데도 주가 같이 들썩이는 이유가 여기에도 이제 지원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은 이제 그 히토류 쪽은 계속 이제 그 자립을 위해서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요게 이제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용해졌다라고 해도 이제 MP 머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MP 머터리얼스 얘기도 있지만 결국 관세 부분 얘기하면서 1년 유예만 해놨지 네,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결국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어차피 부족하고 네. 이런 상황이면은 양쪽은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중국은 지금 과거에 지금 그 엄청나게 히토류 업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지금 딱 2개만 남겨놨어요. 북방에 하나, 남방에 하나. 딱 이제 그 해놨고 남방 쪽에는 이제 중히토류, 뭐 경히토류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이 두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몰아주고 경쟁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경히토류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히토류 쪽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중히토류 쪽이에요. 이게 자성을 이제 뭐 그 열기라든지 버티는 게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군사용이나 이런 데 중히토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지금 양적으로는 뭐 2028년까지 10,000톤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도에서는 중히토류는 아직까지도 확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MP 머터리얼즈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랑 체결을 한 것도 거기에서 중히토류를 캐겠다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캐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갈 길 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화해는 하지만 계속 이제 더 멀리 봤을 때는 서로 이제 비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 2개의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더 강화를 시킬 거고 미국은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뭐 그린란드란지 딴 데 있는 히토류까지 다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모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럼 그런 2개 주식은 다 상장이 돼 있나요? 그 중에 북방 쪽에 있는 거 상장돼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 지금도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중국
테크 주식들, 중국 히토류 주식들 이런 쪽 같은 경우 내년에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타이밍이냐 이런 이제 물음표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 기술주들이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하기 전까지 괜찮았다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하고 한동안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이제 기술주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들이 좀 잘 나오면서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분위기도 괜찮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술주가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역시 중국은 기술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관련 주식은 사실 그거는 히토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하단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110달러에 무조건 사주겠다, 뭐 이제 킬로그램당 뭐 이런 거를 국방부랑 체결했으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의 그 채굴량을 국가에서 그 조절해요. 연간 채굴량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은 한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의 히토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같은 경쟁 관계에서 움직이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MP 머터리얼즈랑 그 북방 히토랑 이렇게 주가를 비교해 보면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쏟아부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중국 히토류, 미국 히토류라고 하면 미국 히토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MP 머터리얼즈가 더 낫겠죠. 예. MP 머티리얼즈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구글이 AI 거품론을 완화하면서 반도체주가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구글의 비상으로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SK하이닉스가 3.82% 오른 54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0.68% 오르면서 10만 3,500원,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FNS테크와 타이거일렉이 각각 13%, 15%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AI 확산 기대감이 로봇 산업으로도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션 컨트롤 업체인 사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 두 곳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요.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면서 41,6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8% 오르면서 38만 3,500원에 마감했고요. 하이젠 RNM이 12%대 강세, 로보티즈와 한라캐스트가 각각 5%, 1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최근 구글과의 경쟁 구도로 시장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장 흐름과 전망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를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의 TPU는 AI 연산만 초고속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AI 전용 계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에 비해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전력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라는 압도적인 검색 시장 지배력, 즉 막대한 사용자 수를 보유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반면 엔비디아 GPU의 강점은 호환성과 활용 범위입니다. TPU가 AI 연산에만 사용되는 것과 달리 엔비디아 GPU는 게임과 그래픽, 그리고 코인 채굴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뿐만 아니라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와 통합 시스템까지 갖춘 풀스택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너무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둘 중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AI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번스타인은 GPU가 사라질 일은 없다면서 현재 핵심 주제는 연산 공급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메타가 구글의 TPU를 채택한 건 오히려 더 많은 연산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A직이냐 GPU냐라는 질문은 핵심이 아니라 진짜 질문은 우리 앞에 놓인 기회가 여전히 큰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건데요. 번스타인은 아직 AI 하드웨어 시장이 성숙하거나 포화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장의 크기라는 건데요. 시장이 크면 GPU와 A직, 즉 TPU 같은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모두 성장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둘 다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구글과 깊은 관계가 있던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고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프리미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GPU와 TPU 모두 AI 연산을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저전력 메모리가 필수적이라서 두 기업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수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살펴보면 레이먼드 제임스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출하량이 내년과 2027년에 최대 780만 개에 달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272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와 구글을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도 있었고 또 뉴욕 증시에 훈풍을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도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초반에는 4천을 회복했었는데 좀 마지막으로 가면서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 쪽으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나 싶기도 합니다. 네, 시장 전체로도 봐도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어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땠는지 눈여겨볼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의 불씨는 뭔가 남겨놓는 것 같기는 한데 시원하게 올랐다 이런 생각도 좀 잘 안 들고 또 지금 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네. 저희가 좀 만족스럽지 기대했던 만큼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저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그 프리마켓에서부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오전에 9시, 10시 넘어갈 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시 가나? 한 4,100까지 한번 노려보나 이랬는데 힘이 금방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보여지고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사실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2주 전에는 확률 올라갔다가 저번 주에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조금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가 아직 정확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기관과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은 AI 거품론이 어느 정도 눌렀는데 구글이 또 갑자기 TPU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엔비디아 별론 거 아니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또 AMD도 별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조금 전반적인 훈풍이 다 퍼지지는 않았었는데 앞에서 잠깐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오늘 3.58% 오르고 끝났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 섹터들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온 걸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 기존에 관심이 없었던 섹터들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전력 기기 쪽도 조금 쉬었었는데 오늘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쉬었었는데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항상 11월, 12월 되면 엔터가 실적 좋거든요. 주가도 좋고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엔터도 조금 움직였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조금 향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보이니까 내일과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이런 좀 패턴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반도체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이게 순환돼 가는 양상이라고 보고 연말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늘 반도체 쪽도 그렇다라고 해서 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GPU냐 TPU냐 이 차이긴 한데 결론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둘 다 간다라고 봐요. 이유인즉슨 GPU는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TPU로 다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빅테크는 GPU로 가면서 TPU를 중간에 보완적인 측면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사실은 GPU 살 돈이 없어서 대기가 너무 길어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TPU에 어느 정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유효하니까 꾸준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살 거냐인데 조금 쉴 때를 노리시는 거죠. 계속 갈 때 사실 잡고 있는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차익 실현하고 딴 걸로 넘어가야 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계속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포트에 들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반도체만 주구장창 담아놓으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포트를 조금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차익 실현할 건 하고 꾸준히 갈 거는 담아두시면서 그 외적인 포트도 중간중간에 바꾸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외적이라 하시면 너무 많죠. 뭐 앞에서 이제 오늘 로봇도 살짝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 연말 되면 사실 얼마 전에 불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모신사도 하고 뭐 많은 브랜드들이 12월은 다 대부분 불프예요.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이 사실은 주가가 좋은 구간인데 최근에 외부적으로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이 영향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럼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단에서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게 방산이랑 조선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적만 괜찮다라고 하면 얘들도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넓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시죠. 네. 네. 근데 로봇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로봇은 사실 사면 하나의 효과가 좀 컸던 거 아닐까요? 네. 네. 크죠.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예요. 대놓고 얘기하면 왜 그러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로봇으로 당연히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과거에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는 부품 관련주들도 사실은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대표 로봇주들 움직이고요.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 쪽이 어찌됐건 힘이 실리는 건 맞는데 여기서도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요즘에 그냥 중국 부품 갖다 쓰는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가격을 또 다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슈가 짧은 종목들보다는
어찌됐건 뭐 대기업들 숟가락 얹고 있는 애들이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 안전하게 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조금 압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이제 누리호 4차 발사를 해서 네. 방산주 그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주들이 움직일 듯 했는데 실제로 움직인 거 보면 별로였잖아요. 밸류였죠. 네, 진짜 별로였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세론이에요 이런 것도? 이거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차트 한번 보면 걔가 세론도 아니에요. 왜냐면 세론이라는 거는 사실 기존에 조금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오르고 나야 이게 세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세론도 아니에요.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야 이건 뭐 그냥 관심이 없나?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11월에서 12월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 자체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이 시기 때 기존 패턴과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누리호나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으면 일주일 정도는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별로 안 크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방산을 놔야 되냐? 저는 이건 아니에요. 누리호는 우주 관련된 거고요. 방산은 또 별다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 쪽만 따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야 이거 세론이야?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건가? 되려 왜 오늘 이 정도 빠졌지?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23%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때 차라리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4분기 실적 괜찮고 내년 상반기 괜찮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때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인 것도 저는 같아서 뭐 차익 실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 관심을 조금 더 빨리 가지면 뭐 수익이 되려 날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꾸 종전 네. 얘기 나오니까 방산주들은 이제 자꾸 버리고 싶은 느낌이 많잖아요. 재건 전쟁 가고 끝나니까. 싶고 재건 가고 싶고. 네, 재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참 고민되죠. 네. 근데 그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보시면 재건은 항상 결과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만 있고 실적은 없다. 실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기존 2년 전에 저희가 재건 테마 얘기할 때랑 현재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정말 실제가 없었어요. 정말 기대감이었고. 정말 기대감만 있었고 거기서 실제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애는 뭐 꼽아본다면 현대건설밖에 없었거든요. 그 외에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최근에 그 정말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거기에 뭐 영업소도 차리고 뭔가를 하면서 기대감은 생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는 그걸 진행이 되더라도 1, 2년 뒤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종전이 됐다고 칠게요. 뭐 휴전이건 종전이건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북유럽까지도 최근 들어서 국방비 증액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랑도 뭐 이제 수주 관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그 뉴스들 이제 방산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남미 쪽 이슈랑 아시아 태평양 이슈가 계속 듭니다. 기존에 이제 전장이 동유럽과 중동이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조금 퍼져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 안에서 뭔가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한국 항공우주가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 빠졌고요. LIG 넥스원도 빠졌어요. 현대 로템도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 항공우주가 얘네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한 주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도 왜 하냐면 우리나라도 불과 그 K9 자주포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 우리나라 기술로 된 지 15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오래된 미국 장비들 갖다가 쓰다가 국산화 시킨 거죠. 근데 지금 남미 쪽이 오래된 장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수요가 또 북유럽과 남미 쪽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는 내년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아직 이슈는 살아있다. 그래서 포기하기는 저는 이르다. 그리고 재건 넘어가는 것보다는 얘가 조금 안전하다. 방산. 네.
그럼 기대감 측면에서 원전주는 어떨까요? 트럼프 뭔가 얘기하기 전에 좀 미리 언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화 좀 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원전은 트럼프는 계속 언질을 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원전 저희가 처음 이슈가 많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될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짚어 보시면 한 3년 전부터 네, 원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전 얘기가 나올 때 시작이 뭐였냐면 챗 GPT였어요. 네, 전기 부족하다. 전기 부족하다. 근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0년 안에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원전보다 더 많은 걸 중국이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전력의 진심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랑 유럽에서 갑자기 원전은 원래 청정 에너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청정 에너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년 동안 뭘 했냐면 기존에 쓰던 원전을 새로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사용기한 연장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신호는 계속 줬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해서 이제 수주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원전 그 체코 거 계약할 때 야 너무 불공정 계약한 거 아니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왔던 얘기가 미국이랑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해서 뭐 투자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거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첫 번째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2030년도까지 그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에 설치가 되는 게 15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전력 수요 기반으로 환산하면 20%를 걔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뭔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 사실 우리나라는 정전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정전 굉장히 자주 겪습니다. 네. 근데 노후화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근데 이 수요도 있죠. 근데 신규도 또 써야 되죠.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SMR 관련돼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강점은 싸다, 기간 잘 맞춘다. 납기 빠르게.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납기를 다 못 맞춰요.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 지금 2025년이니까 내년 넘어가면 4년 남은 겁니다. 그러면 SMR 짓는데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빨리 수주를 넣어서 해야 29년도, 30년도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쪽의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 수요도 많을 거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SMR 수요도 많을 거고. 네, 근데 기존에는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찍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원전이 요즘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오늘 보니까 살짝 고개를 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시기가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고민거리에 같이 겹치는 시기여서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미리미리 원전주들도 잘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밤 미증시는 이제 휴장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짜도 실제 앞부분만 그쵸. 잠깐 하는 거여서 반장만 열리는 반장만 상황. 열리는 시장이어서 조금 짧지만 그 시간에 만들어지는 차트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저희는 쉴 수가 없겠네요. 네.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